네, 발표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할 주제는 소외 혹은 물신입니다. 혹은은 보통 동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양자택일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볼 때 소외 혹은 물신이라는 제목은 소외와 물신이 그 의미의 구조에서 유사하다라고 주장하는 해석 경향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지시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발표 내용은 그러한 해석 경향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발표 내용은 양자택일로서의 혹은을 강조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즉 소외와 물신은 그 의미 구조에서 다르고 함께 쓰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 혹은 물신이라는 제목은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이 발표에서는 첫째, 막스 논의에서 소외와 물신의 개념적 차이를 제시하고자 하고요. 둘째로는 물신 개념의 핵심적인 의미 구조에 바탕을 해서 물신 개념의 확장을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막스의 물신 개념의 한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목차는 제공해 드린 파일에 쭉 나와 있는데요. 소외 개념과 물신 개념에 대해서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들을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우선 보내드린 자료의 7페이지에 나와 있는 화면인데요. PPT 속에 있는 번호의 7번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막스는 1843년 헤겔 법철학 비판을 위하여 해서 경험적인 현실과 유적 본질로서의 인간을 강조한 포이어바흐를 수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는 포이어바흐를 아직 수용하지 않았고요. 앞의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이어바흐의 수용을 통해서 헤겔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스에 의하면 헤겔은 원래 통일되어 있던 주체와 주체의 수러를 분리를 시키고요. 주체의 수러를 오히려 진정한 주체로 간주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헤겔은 개인과 국가를 대립을 시키고요. 국가 혹은 국가의 이념을 진정한 주체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스에 의하면 국가 혹은 국가의 이념이 아니라 유적 본질로서의 인간이 진정한 주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겔은 막스에 의하면 주체의 수러를 주체로 간주함으로써 주술 전도를 할 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막스에 의하면 유적 본질이 사실은 주체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술 전도는 유적 본질의 소외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헤겔 법철학 비판을 위하여는 헤겔의 종교론에 대한 포이어바흐의 비판을 헤겔의 국가론에 바로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 소외의 원인을 이제 막스는 경제에서 찾기 시작을 하는데요. 따라서 막스는 경제적 관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막스의 경제 연구는 우선 국민 경제학에 대한 발췌와 경철 수고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막스에 의하면 스미스가 대표하는 국민 경제학은 경제적 사실을 적절하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막스는 국민 경제학의 여러 범주들을 수용을 하게 되죠. 그러나 국민 경제학은 국민 경제학적인 현재적 사실을 그것의 모순적인 성격을 해명하지 못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노동자가 부를 더 많이 생산할수록 노동자는 더 가난해지는 그러한 현재적인 사실의 모순적인 성격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막스에 의하면 국민경제학은 노동을 부의 유일한 원천으로 간주하지만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산물만 돌아가는 것을 정당화하는데요. 막스는 국민경제학이 포착한 사실, 즉 노동이 부의 원천이고 동시에 노동자가 노동할수록 가난해진다라는 사실을 수용을 하고요. 하지만 막스는 이 사실의 모순적인 성격의 해명을 위해서 이 사실을 국민경제학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즉 막스는 본질과 실존의 관계, 유적 본질로서의 인간과 인간의 소외의 관계, 그리고 주술 전도를 통해서 그러한 모순적인 성격을 해명하고자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을 위해 막스는 자신이 수용했던 포이어바흐의 유적 개념을 수정하게 되는데요. 막스에 의하면 포이어바흐는 유적 본질의 감각성과 대상성을 강조하긴 했지만
유적 본질의 대상적인 활동을 무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포이어바흐는 인간에게 대지한 유적 본질의 역사적인 실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막스는 헤겔의 노동 개념을 수용함으로써 유적 본질의 대상적인 활동과 유적 본질의 실현의 역사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포이어바흐의 유적 본질 개념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스에 의하면 헤겔의 노동 개념은 문제를 가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막스는 이번에는 포이어바흐의 영향 아래에서 헤겔의 노동 개념을 비판을 하게 됩니다. 즉 관념적이라는 것이죠. 막스에게는 헤겔처럼 정신적이고 추상적인 노동이 아니라 대상적인 활동, 실천적인 노동이 바로 유적 본질을 실현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막스는 또한 헤겔이 소외를 파악하긴 했지만 소외를 의식의 발전 과정에 필수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외의 지향을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막스는 결국 노동, 생산하는 노동, 하지만 그 노동에는 의식성과 보편성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한 두 가지 특징을 가진 노동을 유적 본질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유적 본질 활동으로서의 노동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막스는 부를 창조하는 노동과 부를 창조하는 노동자의 빈곤이라는 사실의 모순적인 성격을 이해하고자 하는데요. 즉 막스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은 어떤 본질적인 것의 표현인데요. 그 본질적인 것은 인간이 유적 본질의 활동인 노동을 수행하지만 노동으로부터 소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노동자의 빈곤이라는 것이죠. 약간 최근에 일반인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유적 본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정했기 때문에요. 뭐 경철수고에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클리시를 사물적으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뭐 딘과 자케를 물건과 사물로 번역을 하는데 이 발표에서는 크게 그 구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적 본질의 활동인 노동의 소외는 소외의 2차적인 차원들, 사적 소유라든지 분업, 교환, 가치, 화폐를 초래한다라고 막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유대인 문제에 대하여서 막스는 화폐를 소외의 원인으로 보았던 반면에 경철수고에서는 화폐는 소외된 노동의 결과라고 간주됩니다. 결국 막스에 의하면 국민경제학은 경제적 사실을 적절하게 반영하긴 했지만 소외된 노동과 이러한 소외된 노동이 만든 사적 소유를 주어진 사실로 전제하기 때문에 국민경제학은 단지 소외된 노동의 법칙들만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막스는 또한 소외의 극복의 동력도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막스가 말한 것처럼 유적 본질의 활동의 소외가 즉 소외된 노동이 유적 본질의 소외를 야기한다면 유적 본질의 소외의 극복은 유적 본질의 활동의 소외의 극복 즉 소외되지 않은 노동에 근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막스는 뭐 노동자는 교양 과정으로서의 노동을 통해서 혁명과 해방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막스는 경철수고에서 노동 개념을 도입을 했지만 종교적 주술전도 비판을 경제 영역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문제를 계속해서 주술전도 비판 모델 혹은 소외 비판 모델을 따라서 해명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적 주술전도 비판 모델에서 인간은 신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분석하는 모든 수로들을 신에게서 대상화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이 인간으로부터 자립하게 되면 이제 인간의 소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인간이 신에게서 대상화한 것을 인간이 다시 전유를 하게 되면 그러한 상황은 이제 소외의 극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경제적인 주술전도 비판 모델에서는 인간은 대상을 생산을 하고요.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모든 수로들을 생산물에게서 대상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산물이 자립화한다라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이 나의 생산물을 가져가 버린다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소외를 의미를 하게 되겠죠. 인간이 생산물에게서 대상화한 것을 다시 인간이 전유하게 되면 그것은 소외의 극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적 주술 전도 비판 모델이 경제 영역에 그대로 적용시켰던 것이 바로 경철수고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주술 전도 비판 모델은 사변적이라는 한계를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적 본질은 그 자체로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이 되는데요. 그러나 슈티리너가 유적 본질 개념을 또 하나의 이론적인 추상이라고 신학이라고 비판을 했을 때 막스의 비판 모델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물론 슈트리너가 막스를 직접 공격한 것은 아니었고 포이어바흐를 공격한 거였죠. 둘째로 경제적 주술 전도 비판 모델에서 모든 대상들은 주체로 혹은 주체의 유적 본질로 환원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대상들에서 주체를 다시 발견할 수 있을 뿐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 구조, 뭐 감각적, 초감각적 대상과 같은 것들은 논의되지 못하게 되고요. 따라서 막스는 경제적 현실을 유적 본질의 소외로 이해할 뿐 자본주의 사회의 역사적으로 특수한 메커니즘을 해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막스는 슈트리너가 유적 본질 개념을 신학적이라고 비판한 것처럼 태제에서 인간의 본질을 개인의 내재하는 추상으로 본 호이어바흐를 비판하고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앙상블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독일 이데올로기 이후의 저작에서는 막스는 이제 교류 관계 혹은 뭐 교류 형태, 생산 관계, 생산력, 생산 양식과 같은 개념을 사용을 하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막스는 경제적 주술 전도 비판 모델을 완전히는 아니지만 극복하기 시작하고 소외 개념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이빙의 책에 나와 있는 뭐 소외라든지 외화 유적 본질의 단어 출현 빈도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런 식으로 용어적으로도 이제 적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공개를 해줬으면 좋을 텐데요. 물론 막스의 중기 저작에서 소외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중기 저작에서 막스가 소외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소외 개념을 유적 본질의 소외라는 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결합 상태로부터의 분리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종종 사용한다는 것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리스트에 대한 서평에서 이제 소외를 아주 일반적인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나 막스의 중기 저작은 고전 정치 경제학의 경험주의적 범주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후에 후기 저작, 즉 정치 경제학 비판에서 극복되게 됩니다. 이 발표에서는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소외와 물씬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고요. 그래서 막스는 1850년부터 망명한 런던에서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막스는 사회관계와 생산관계의 중심적인 지위를 여전히 이야기하지만 왜 이 내용이 저 형태를 취하는가, 그리고 왜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가 사물들의 사회적 관계로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을 새롭게 제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물씬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막스가 물씬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아프리카 서해안의 유럽 식민주의자들은 원주민의 종교적인 대상을 지시하기 위해서 물신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즉 유럽 식민주의자들은 기독교적인 유럽의 입장에서 원시적인 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물신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브로스는 이러한 물신을 아프리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기원적인 형태, 모든 종교의 출발점으로 간주를 했었고요. 막스는 1842년 본에서 아직 베를린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브로스의 책을 발췌를 했었고요. 또 자신의 저작에서도 브로스가 사용한 방식대로 물신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정치경제학자 부하길 베르는
물씬 개념을 종교 영역이 아니라 경제 영역에 적용을 했는데요. 막스는 바로 경철수고에서 물씬 개념의 이러한 경제학적인 사용법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금주의자와 중상주의자를 뭐 물신주의자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경철수고 후에는 막시는 더 이상 물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 100%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렇고요. 그러나 막스는 후기 저작, 즉 정치 경제학 비판에서 물신 혹은 물신주의를 바로 중심적인 범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뭐 상품물신, 화폐물신, 자본물신인데요. 약간 지루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막스에 의하면 상품 교환에서 생산물들은 가치들로서 동일시되고요. 노동 생산물 만든 구체 노동들은 추상 노동으로 동일시되는데요. 이러한 추상 노동이 상품의 가치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가치는 교환 가치에서 표현되죠. 바로 여기서 노동 생산물들과 구체 노동들은 심층적인 소재적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치와 추상 노동은 이러한 노동 생산물들과 구체 노동들이 상품 교환에서 취하는 사회적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층적인 사회적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교환 가치는 이러한 심층적인 사회적 형태가 나타나는 표면적인 현상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면적인 현상 형태에서는 심층적인 사회적 형태가 은폐되어 있죠. 이 가격이라는 말은 잘못 들어간 거고요. 교환 가치는 가치 형태를 의미를 하는데요. 아까 이제 가치를 노동 생산물이 상품 교환에서 취하는 사회적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가치, 하나의 사회적 형태로서의 가치를 의미하는 말이 바로 폼 데스 베르테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교환 가치 혹은 가치가 나타나는 형태, 가치가 현상하는 형태를 나타내 주는 말이 베르트 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개를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산자들은 그들의 노동 생산물의 교환을 통해서야 사회적으로 접촉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생산물을 생산하는 노동의 특수한 사회적인 성격이 아니라 상품 자체의 자연적인 속성에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데요. 따라서 상품의 교환 가치는 상품의 자연적인 속성에 근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표면적인 현상 형태는 표면적인 사물적인 형상에 근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막스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상품의 물신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상품 교환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생산물들의 가치로서의 동일시, 구체 노동들의 추상 노동으로서의 동일시, 그리고 추상 노동을 통한 가치의 형성은 생산자들의 총 노동에 대한 생산자들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이라는 형태에서는 그들의 사적 노동들의 사회적인 관계들은 사물들의 사회적인 관계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막스에 의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상품의 가치는 화폐를 통해서야 이제 온전히 표현되게 되는데요. 다른 모든 상품이 자신의 가치를 화폐에서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화폐는 다른 모든 상품과 직접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화폐는 자신의 고유한 자연적인 속성 때문에 다른 모든 상품과 직접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막스는 화폐 물신이라고 부르게 되죠. 화폐는 사실은 노동들에서의 생산자들의 사회적인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것인데요. 하지만 화폐라는 형태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관계는 화폐의 표면적인 사물적인 형상에서 은폐되고 사물로서의 화폐가 다른 사물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막스에 의하면 노동력 상품의 가치와 사용 가치의 차이가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노동력 상품의 가치는 노동의 가치로 나타나게 되고요. 잉여 가치는 이윤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노동적 상품의 가치와 잉여 가치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심층적인 사회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노동의 가치와 이유는 표면적인 현상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면적인 현상 형태에서는 심층적인 사회적인 형태가 은폐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받았음에도 혹은 노동의 대가를 받았음에도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어떤 부분, 즉 이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윤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즉 이윤은 자기 증식하는 화폐라는 자본의 고유한 속성 혹은 생산수단 그 자체의 성격 혹은 자본가의 노동, 양도 기교에 근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윤은 자본의 자연적인 속성 혹은 이에 바탕한 자본가의 노력에 근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즉 표면적인 현상 형태는 표면적인 사물적 형상에 근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막스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자본물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잉여가치의 형성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사회적인 관계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자본이라는 형태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사물로서의 자본이 스스로 맺는 관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막스에 의하면 노동자가 상품의 가치를 생산하고 불변 자본의 가치 이전 부분을 제외하면 이 가치는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자본과 토지 소유자, 노동자에게 각각 이윤, 지대, 임금으로 분배되는데요. 여기서 노동력 상품의 가치 그리고 잉여 가치는 자본과 노동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심층적인 사회적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이미 아까 자본물신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이윤, 지대, 임금은 이러한 심층적인 사회적 형태가 나타나는 표면적인 현상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표면적인 현상 형태에서 바로 심층적인 사회적 형태가 은폐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본은 이윤을 생산하는 것처럼 보이고 토지는 지대를 생산하고 노동은 임금을 생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즉 표면적인 현상 형태들은 표면적인 사물적 형상에 근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자본가, 토지 소유자, 노동자에게 각각 이윤, 지대, 임금이 돌아가는 것이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막스는 이것을 바로 경제적 삼위일체라고 부르게 되죠. 노동자가 상품의 가치를 생산하고 이 가치가 불변 자본의 가치 이전 부분을 제외하면 자본과 토지 소유자, 노동자에게 각각 이윤, 지대, 임금으로 분배된다는 것은 자본, 토지 소유, 임금 노동이라는 사회적 관계를 의미를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사물로서의 자본, 토지, 노동이 각각 스스로 맺는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물신, 화폐물신, 자본물신, 경제적 삼위일체에 대한 막스의 논의에서 본 것처럼 물신은 심층적인 사회적 형태가 표면적인 현상 형태로 나타나고 이러한 표면적인 현상 형태가 다시 표면적인 사물적 형상에 근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신은 우선 생산 관계들의 사물화를 의미를 하는데요. 막스는 동일한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관계의 사물화, 사회적 관계들의 물건화, 딩클리슘이겠죠. 사회적 생산 규정들의 물건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저는 사물화와 물건화를 용어적으로 번역할 때는 구분을 하지만 내용적으로 심각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는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건화와 사물화는 이제 큰 의미적인 구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씨는 그들의 노동에서 인물들의 사회적인 관계들이 사물화되고 물건적인 형상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상상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회관계는 물건들의 속성, 이러한 물건들의 사회적인 속성들로 나타나고 인물들의 사회적 관계들로 나타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이러한 물건적인 형상은 다시 주체화되는데요. 상품, 화폐, 자본은 생산관계이지만 사물처럼 보이고 이러한 사물이 스스로 행위하는 것처럼 바로 보이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자동적 주체 뭐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물건적 형상의 이러한 주체화를 통해서 인간의 사회적 관계는 사물들의 사회적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물신은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가 사물화되고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물건적 형상이 주체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스는 속류 경제학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고전파 경제학도 표면적인 현상 형태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물신에 구속되어 있다라고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스는 이러한 물신 개념으로 뭐 근대의 계몽주의라든지 아니면 베버의 합리화 태제에 이제 맞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막스의 이러한 물신 개념과 소외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은 물신 개념과 소외 개념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유사성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지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지에서 이제 의견이 갈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후기의 물신 개념과 초기의 소외 개념은 다릅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물신 개념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사물화와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물건적 형상의 주체화를 의미를 하는데요. 물론 물신 개념에서 사용되는 사물화라든지 주체화, 주체, 대상, 인격화, 전도 등과 같은 용어들은 소외 개념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물신 개념이 소외 개념과 유사하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은 물신 개념과 소외 개념에서 상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물화라는 용어는 혹은 뭐 물건화라는 용어도 마찬가지겠죠. 소외 개념에서는 인간의 사물화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물신 개념에서는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사물화를 의미합니다. 소외 개념에서는 이 사물화된 결과는 실제 사물인데요. 이와 달리 물신 개념에서는 사물화의 결과는 인간의 사회관계의 물건적 형상이지 실제 사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주체화라는 용어는 소외 개념에서 사물의 주체화를 의미를 하는데요. 반면 물신 개념에서 주체화는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물건적 형상의 주체화를 의미합니다. 소외 개념에서 주체화된 사물은 인간 혹은 인간의 본질의 특질을 전유하게 되는데요. 이와 달리 물신 개념에서 주체화된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물건적 형상은 인간의 특질을 전유한 것은 아닙니다. 셋째로 소외 개념과 물신 개념에서 사물화, 주체화라는 용어의 이러한 의미 차이는 또한 주체와 객체라는 용어의 의미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소외 개념에서 인간 혹은 인간의 본질이 주체입니다. 이와 달리 물신 개념에서는 인간의 사회적인 관계가 주체의 지위를 차지하고 인간은 단지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담지자일 뿐입니다. 소외 개념에서 인간 혹은 인간의 본질에 의해 생산된 것이 바로 객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본질에 의해서 생산된 거기 때문에 이러한 객체는 인간의 본질로 완전히 소급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물신 개념에서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물건적 형상 혹은 대상적 외관이 이 객체 혹은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대상은 인간 혹은 인간의 본질로 완전히 소급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소외 개념에서 육화라든지 실체화 같은 개념이 용어가 사용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용어는 물신 개념에서 인격화 용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선 위에서 말했던 주체화라는 용어와 이 육화 혹은 인격화를 구별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주체화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물 혹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물건적 형상이 행위의 주체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와 달리 육화 실체화 혹은 인격화는 주체 혹은 인간이 그 무엇의 담지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육화 실체화 인격화는 담지자화로 부를 수 있고 주체화와는 구별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육화와 인격화의 의미 차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막스는 초기 저작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헤겔이 주체를 어 주권과 분리시키고 이 주권을 자립적인 본질로 만들고 이 자립적인 주권을 다시 특정한 군주에게서 육화시킨다라고 헤겔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막스는 이처럼 주체를 주체의 수로와 분리시키고 주체의 수로를 이념으로 자립화시키고 그렇게 자립화시킨 이념을 다시 특정한 감각적 주체에게서 육화시키는 그러한 조작을 사변적 조작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막스에 의하면 그러한 육화는 특정한 감각적 주체가 정신의 담지자가 되는 그러한 현상을 지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막스는 특정한 감각적 주체에게서 육화된 것, 즉 정신이 사실은 수로와 분리되기 전에 주체 자체로 소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와 달리 물씬 개념에서 인격화는 주체가 아니라 주체가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담지자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막스는 뭐 경제적 배역 가면들, 경제적 관계들의 인격화들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씬 개념에서 어떤 인물에게서 인격화되는 것, 즉 인간의 사회적 관계는 그 어떤 특정한 인간 주체로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막스는 화폐 소유자는 화폐의 인격화이고 자본가는 자본의 인격화이고 지주는 토지 소유의 인격화이고 노동자는 노동력 상품의 인격화이고 이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구절도 있고 지금 제가 말한 방식 단어 그대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섯 번째로 결국 주체, 객체, 사물화, 주체와 인격화 같은 용어들을 바탕으로 하는 전도라는 용어는 소의 개념과 물씬 개념에서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소의 개념에서 주체와 수로의 전도가 문제이고요. 전도의 원인과 해결책은 주체에게 있습니다. 이와 달리 물씬 개념에서 한 관계의 다른 관계로의 전도가 문제이고요. 전도의 원인과 해결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 혹은 이 관계의 구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의 개념과 물씬 개념의 차이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물씬 개념은 심층적인 사회적인 형태가 표면적인 현상 형태로 나타나고 표면적인 현상 형태가 표면적인 사물적 형상에 근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사물화와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물건적 형상의 주체화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물씬 개념에서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사회적 규정이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소재적 규정으로 현상하거나 대체되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다 좀 더 분명히 막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소재적 규정의 사회적 규정의 소재적 규정으로의 현상 혹은 대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물씬 개념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 것이고요. 이렇게 확장하더라도 기존의 상품 물씬, 화폐 물씬, 자본 물씬, 뭐 경제적 삼위일체는 일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요. 상품 물씬만 예를 들어 보면 상품 물씬에서 추상노동 혹은 가치와 같은 심층적인 사회적 형태가
교환 가치와 같은 표면적인 현상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 현상 형태는 상품의 자연적인 속성과 같은 표면적인 사물적 형상에 근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표면적인 사물적인 형상은 소재적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품 물씨는 사회적인 규정이 소재적 규정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굳이 물씬 개념 잘 쓰고 있는데 확장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노동 물씬 개념을 새로 설명하기 위해서인데요. 혹은 뭐 데이터 물씬, 국가 물씬, 무슨 물씬 이렇게 그냥 어떤 걸 숭배한다든지 아니면 신비화하는 것을 물씬을 붙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물씬 개념을 사용하다 보면 막스가 전개했던 논리와는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사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물씬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 숭배를 노동 물씬으로 개념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잘 종종 듣는데요. 그래서 노동이 부의 유일한 원천이고 따라서 노동자가 부를 가져가야 한다라는 이러한 언급을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의미 있는 주장 같지만 사실은 노동 물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언급들은 막스 이전에 리카도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이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노동이 부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관념과 추상 노동이 가치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막스의 분석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 부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관념에는 첫 번째로 심층적인 사회적 형태인 추상 노동이 심층적인 소재적 내용의 지평에서 이해되어서 구체 노동과 동일시되어 있고요. 즉 추상 노동과 구체 노동의 구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심층적인 사회적 형태인 가치가 심층적인 소재적 내용의 지평에서 이해되어서 부와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즉 가치와 부의 구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추상 노동이 가치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그러한 사회적인 규정이 구체 노동 혹은 노동이 부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신비한 규정으로 대체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노동이 부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관념에는 사회적 규정이 소재적 규정으로 대체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러한 관념을 노동 물씬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막스의 물씬 개념은 소의 개념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막스는 후기 저작에서 즉 정치 경제학 비판에서 막스의 물씬 개념은 때때로 소의 개념 혹은 주술 전도 비판 모델로 되돌아가 버리는데요. 따라서 후기 저작에서 물씬 개념은 양가성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막스는 인물들의 사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소의 개념처럼 주술 전도 비판 모델을 상기시키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생산관계들의 사물화라는 더 정확한 표현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MF의 23은 자본론 1권이고요. MF의 25는 자본론 3권, 26.3은 잉여가치에 대한 이론들 3권 등입니다. 둘째 막스는 사물들의 인격화, 인물들의 사물화, 사물들의 인격화, 막스 사실 연달아 쓰고 있는 건데 제가 분리시켰는데요. 사물들의 인격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스는 이 표현을 사물이 인물들에게서 인격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주체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막스 스스로 인격화와 주체화를 명확하게 구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물들의 인격화가 아니라 이 표현을 사물들의 주체화로 바꿔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이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사물들의 주체화라는 표현 또한 소의 개념처럼 정확하게 주술전도 모델을 상기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생산관계의 물질적인 형상의 주체화로 좀 대체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셋째, 사물들의 인격화. 정확하게 말하면 사물들의 주체화라는 표현은 생산자의 생산성이 생산자가 생산한 생산물의 생산성으로 나타나는 서술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노동자의 생산성이 자본가의 생산성으로 혹은 자본의 생산성으로 나타난다. 이런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다음 장에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런 서술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막스는 주체와 객체의 전도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주술전도 비판 모델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막스가 이러한 주객 전도 모델을 후기 저작에서 따를 때 소의 개념 또한 다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사물의 인격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사물의 주체화라는 표현을 생산 관계의 물건적 형상들의 주체화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은 인격화 용어를 더 엄밀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인격화는 사물이 주체가 되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인격화는 주체가 사물의 담지자라는 것으로도 이해돼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막스는 때때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대지는 토지 소유자에게서 인격화된 노동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물이 토지 소유자에게서 인격화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정확하게 소의 개념처럼 주술전도 비판 모델을 상기시키는 것이고요. 따라서 인격화는 주체가 생산 관계의 담지자라는 것으로 정확하게 이해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결국 막스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물신 개념을 종교 비판 모델 혹은 소의 개념과 직접적으로 관련시키고 있는데요. 물신절에서 하나의 유출을 발견하기 위해서 물신과 관련된 하나의 유출을 발견하기 위해서 직접 본인이 이제 종교 세계의 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삼위일체라는 표현 자체도 그런 종교적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이니는 다음과 같이 포이어바흐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물신절에서 나오는 구절을 이제 포이어바흐와 직접적으로 관련시켜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이니의 언급은 정치경제학 비판의 과학혁명적 성격을 강조하는 하이니 자신의 논의와 사실은 충돌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하이니는 그 아까 말했던 주에서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치의 학이라는 하이니의 어떤 핵심적인 연구서에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뭐 이런 것까지 지적하는 것은 번역자의 일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뭐 하이니와는 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언급한 5가지는 막스의 물신 개념이 양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저자들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막스의 물신 개념과 소의 개념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양가성들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막스는 물신 개념의 극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호수에서 안개가 피어나는데 그 안개가 피어나는 메커니즘을 안다라고 해서 그 안개를 없앨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막스는 뭐 호수를 메워야지 호수에서 피어나는 안개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를 꺼주시겠어요, 선생님? 예.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소외와 물씬 사이에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식론적 단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외와 물씬, 소외 혹은 물씬, 소외와 물씬 사이의 어떤 그 논의의 구조적인 차이에 대해서 흥미로운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막스의 양가성에 대한 설명도 들었는데요. 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지금 영상을 다 꺼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영상을 켜시고 손을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채팅창에 질문을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에 발언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지목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나오기 전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네. 저는 그 하나는 저 강의 그 발표를 듣다가 그 사물의 주체화라고 하는 표현이 여전히 소외론의 문제틀의 어떤 양가적인 잔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사물의 주체화라고 하는 그거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 선생님이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맞을 텐데요. 저는 근데 이제 자본론에서도 그 사물의 주체화를 우리가 사회적 관계 또는 이제 사물의 주체화를 자본의 주체화로 이해를 한다면 굉장히 어떤 유적 본질이라고 하는 포이어바흐의 그 개념적 틀에 갇히지 않는 굉장히 그 자본론이 제시하고 있는 흥미로운 자본주의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게 이제 저도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주체 개념인데요. 자동주체 개념에서는 이른바 가치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인간은 그 가치를 생산하는 도구가 되는 건데, 이게 뭐 말하자면 일종의 주술전도 도식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어떤 유적 본질이라고 하는 본질론적인 관점은 사라진 채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인 지배가 인격적인 지배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자본이 스스로 인격이 되는, 자본이 스스로 주체로서 지배하는, 그래서 주체 없는 자본주의이자 아니면 어떤 자본의 주체화가 바로 자본주의적인 형태의 주체화이고, 인간이 거기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의 이론으로서 자본론에서 나오는 그런 사물의 주체화, 뭐 자동주체, 이런 개념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 여전히 그러한 개념들이 그 포여바카적인 어떤 주술 그 전도의 문제틀에 함몰되어 있는 또는 이제 양가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건지 요게 하나가 궁금하고요. 예. 또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리면은요. 마지막에 이제 노동 물씬 또 얘기를 하셨잖아요. 노동이 부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관점이 어떻게 보면 전 마르크스적인 그런 그 리카도 사회주의적인 그런 노동 물씬 개념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노동가치설을 추상노동이 가치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좁은 의미로, 엄밀한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요 최근에 그 노동가치설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무슨 그런 예를 들어서 구글의 잉여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가? 구글의 이유는 어디서 나오는가? 해서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은 구글 노동자가 그 생산한 잉여 가치가 맞다. 또는 뭐 어쨌건 노동자들이 생산한 가치를 구글이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사회적인 잉여 가치를 막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 노동물씬 설명을 보면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선생님은 그 최근에 그 디지털 자본주의 내지 플랫폼 자본주의에서의 잉여가치론 논쟁에, 그러니까 노동가치설 논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그 두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제 사물의 주체화의 근거에서 자본의 주체화를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자본이 이제 실제로 자동적인 주체다라고 주체로 볼 수 있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독일에서도 많이 제기되는 문제인데요. 가치나 화폐와 관련이 돼서.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현상이 그렇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뭐 어떤 영향을 이 자본주의나 아니면 자본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우니까요. 근데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어떤 설명하는 방식에서 모순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자본의 주체화를 자본 관계의 주체화가 아니라 자본 자체의 주체화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사물의 주체화라는 그 용어에 기반해서 이해하게 되면 자본 자체가 정말 실제로 신학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막스는 그게 아니라 그거는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사회적 관계가 그렇게 표현되는 거다라고 막스는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인데요. 그 자본이 실제로 신학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막스의 그 일관된 생각과 약간 벗어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막스는 사실은 자본이 자동적 주체이고 자본이 실제로 주체라는 걸 물신이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본이 그런 식으로 행위를 하고 인간이 무력감을 느끼고 그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구글과 관련된 구글의 이윤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볼 때는 제가 볼 땐 구글에나 아니면 그런 어떤 앱들의 주요 수입원은 광고잖아요. 그런데 광고 자체를 사람들에게 판매를 한다라면 이제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인터넷 회사에서 노동하는 노동자가 수행한 잉여 노동이 이제 구글의 이윤의 원천이 되겠지만 이 광고라는 거는 다른 상품을 팔기 위한 어떤 자본주의에서만 존재하는, 물론 다른 사회에도 존재할 수 있지만 자본주의에서만 존재하는 부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스의 제가 이해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광고를 생산하는 건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광고를 통해서 판매되는 그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수행했던 잉여 노동을 이제 구글이 가져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사회 전체적인 잉여 노동이 재분배 혹은 뭐 이렇게 다시 나눠지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네그리주의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주장하는 뭐 예를 들어서 네티즌들의 활동이 곧 잉여 가치의 원천이 된다. 오늘날의 디지털 자본주의에서는 우리가 수행하는 뭐 모든 인터넷에서의 활동들이 다 이제는 노동자 계급만이 잉여 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에 뭘 올리고 페이스북에 뭘 올리고 댓글을 달고 유튜브의 알고리즘의 일부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잉여 가치의 원천이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별로 동감하지 않으시는 쪽이신 건가요? 아니요, 그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그거를 잉여 가치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노동 과정에 임금 노동 관계에 포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수탈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네. 착취와 수탈을 구별하면 그런 현상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당연히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또 혹시 오늘 와주신 분들 중에 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네, 파스테르님께서 하인리히의 물신숭배 해석이 전통적인 물신숭배 해석과 비교했을 때 독특함이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예, 답변 가능할까요, 선생님? 전통적인 물신 숭배 해석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봤듯이 이제 무신과 관련된 논쟁은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뉠 수가 있겠죠. 물신 개념은 소외 개념의 계승 발전이라고 보는 입장이 존재를 하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봄펠트나 홀로웨이의 오픈 마크시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봄펠트나 홀로웨이는 뭐 주객 주술 전도 비판 모델을 전혀 문제로 보지 않는데요. 오히려 인간이 다르게 행위하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라든지 뭐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주술 전도 비판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봄펠트가 마부르크라든지 아니면 베를린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대학교 때. 또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강사로도 활동을 했었는데, 아마 그런 시기에 이제 독일의 새로운 막스 독해에 속하는 바크하우스와 라이엘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바로 바크하우스와 라이엘트도 그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의 주장을 먼저 했던 거고, 이제 봄펠트가 그런 것들을 수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새로운 막스 독해라 하더라도 물신 개념을 소외 개념의 계승 발전으로 보는 그런 바크하우스와 라이엘트와 같은 이해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하이니와 같이 이제 아까 책에서는 주에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가치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소외 개념 가치학에서는 오히려 초기 저작과 후기 저작, 중기 저작 사이의 구분을 더 엄격하게 하죠. 따라서 소외 개념과 다른 물씬 개념을 이제 하이니는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한편 초기 저작, 중기 저작, 후기 저작의 구분을 강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듯이 초기 저작과 중기 저작을 강하게 구분한 알티세르의 영향을 하이니가 받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본 것처럼 알티세르는 오히려 이 물씬 개념을 소외 개념의 잔재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독특한 지점을 이제 하이니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초기 저작, 중기 저작, 후기 저작 사이에 과학혁명적 성격을 알티세르처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막스의 물씬 개념이 알티세르와 달리 소외 개념과 다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측면이 바로 하이니의 독특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채팅상으로 질문이 김용령 선생님, 경제적 조정의 실제적 필요를 위해서 의식적으로 물신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필요로 인해 기업 조직이 요구되는데, 아직 질문을 다 못 쓰신 것 같죠? 네, 그래서 정성진 선생님의 질문을 먼저 보도록 하죠. 그 사물화 페어자클리흉하고 물거나 페어딩리흉의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61년, 63년 경제학 초고 이후에 두 개념을 구분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것은 소외 개념의 발전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예, 답변이 가능할까요, 선생님? 사물화와 물건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말씀해 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42쪽에서는 막스가 생산관계들의 사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자본론 상권은 63년, 65년 초를 바탕으로 한 거니까요. 사회관계들의 물건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막스가 일단은 사물화와 물건화의 어떤 의미 차이에 대해서 일단 제가 듣고 싶고요. 오히려 제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61년, 63년 초고 이후에 사물화와 물건화를 구별했다라는 흔적은 저는 찾을 수 없었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뭐 와타루라든지 장이빙 같은 사람들은 물건화는 뭐 주객전도 모델에 근거해 있고 사물화는 제가 말한 식으로 이제 물씬 개념과 관련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이제 사물화와 물건화는 서로 이제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예,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아까 와타루라든가 이제 일본에서 이루어진 관련 연구들을 보면 그쪽에서는 이제 사물화는 이제 물상화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건화는 이제 그 상자를 이제 빼고 그냥 물화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번역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물론 이제 다를 수가 있겠죠. 일본어 권에서는 이제 그런 물상화, 물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두 개념.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 뭐 사실 우리 이제 요톡에서요, 우리 김원태 박사님, 저 오늘 정말 많이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제 요 비슷한 또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일본의 타이라코 토모나가라고 하는 이제 그분을 이제 모시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그분 논문 제가 몇 개 읽어보니까 뭐 제가 이제 자신이 뭐 독자적으로 이제 연구를 수행한 건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룬트리세에서는 물상화하고 이제 물화, 그러니까 이제 사물화하고 물건화가 되겠죠. 요걸 이제 혼용해서 쓰다가 이게 1861년, 63년 경제학 초고 이때부터는 이제 분명하게 이제 구별을 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구별하느냐면 아까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물상화, 다시 말해서 이제 사물화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인간과 인간들의 어떤 관계가 말하자면 물건과 이제 물건의 관계로 이렇게 이제 전화되는 것. 요게 이제 말하자면 사물화, 즉 물상화이고요. 물건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예컨대 법인이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회사.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어떤 사물이 혹은 물건과 물건 간의 사물과 사물의 이제 관계가 마치 하나의 자연적인 사회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연화되는 것. 요게 이제 말하자면 물건화 내지는 물화다. 이렇게 본다면 요거는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이제 그렇게 구별해서 제가 읽을 때 막스의 텍스트들에서 이제 그런 아까 이제 제시하신 그런 인용문들에서도 보면 그런 구별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물건화라고 할까요? 이게 다시 뭐 어떻게 보면 초기 저작의 경제학 철학 수고의 이제 주술 전도 이것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미 말하자면 물상화에서 이제 더 진전된 것이 말하자면 사물화. 다시 말해서 이제 사물화에서 더 진전된 것이 이제 말하자면 물건화라는 이야기죠. 즉 물상화에서 진전된 것이 물화다. 이렇게 본다면 요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학 철학 수고 그러니까 청년 막스 시기로 되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게 아니고 더 발전시킨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우리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막스가 이제 중기, 후기 이후로 이제 소외 개념을 이제 폐기하고, 혹은 뭐 알투세르가 물론 알투세르하고 이제 선생님 생각이 같으신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소외 개념을 완전히 이제 폐기한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선생님 경우에 이제 보면 이걸 뭐 사물화 내지는 이제 물상화, 물질 숭배 이쪽으로,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이제 완전히 바뀌고, 그 소외의 어떤 뭐 문제 설정이라고 할까? 요거는 이제 완전히 페이드아웃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물론 이제 우리가 더 자본주의에서 어떤 그 자본의 그 지배의 어떤 전면화라고 할까? 이거는 우리가 더 상세하게,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 이제 이런 심화되는 어떤 그 자본의 모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와 함께 진행되는 이 노동자 대중의 이제 착취, 그들의 말하자면 빈곤, 따라서 이제 그들의 저항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이 체제의 지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체제의 지배에서 체제의 지배에 대한 어떤 저항의 문제 설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면 소외의 문제 설정에는 아주 선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소외의 문제 설정을 이제 완전히 기각했다고 한다면, 이 자본의 어떤 지배, 이것의 어떤 지향 내지는 변혁, 그 구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애매해지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보충 질문입니다. 근데 저도 그분의 논문을 하나 읽기는 했었는데 어떤 게 성이고 어떤 게 이름인지 몰라서. 타이라코라는 분이죠. 타이라코가 성이고요. 토모나가가 이제 퍼스트 네임입니다. 와타루는 이제 훨씬 더 이전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와타루는 이제 물건화가 소외 모델이고, 사무라는 이제 네. 정치 경제학 비판의 모델이라는 입장이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타이라코는 네. 사무라, 물건화 다 후기 저작에 속하는 모델인데, 1단계가 이제 물신화의 과정이 있는데 1단계가 사무라고, 물신의 완성이 이제 물건화라고, 그런 식으로 이론화를 한 거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해당 구절을 읽어서는 전혀 그런 맥락도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분의 논의에 대해서 저는 그런 막스의 텍스트의 어떤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뭐 그런 식으로 이론을 전개할 수 있지만 막스의 텍스트 자체에서 지지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저는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뭐 여러 가지 인용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찬찬히 다 읽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로, 소외 개념을 폐기를 하면 뭐 혁명의 가능성 혹은 주체 반란 이런 가능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실천적인 함의가 높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제 오픈 마크시즘이 그런 경철 수고라든지 그런 주술 전도 비판 모델을 이제 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마크시즘이 뭐 다른 전화폐적 가치론이라든지 아니면 리카도주의적 왁스주의와는 다른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강조하긴 하지만 완전히 그런 경철 수고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소외 모델 혹은 주술전도 비판 모델을 버리게 되면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 이미 독일에서는 있었던 그런 주장들인데요. 혁명 이론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죠. 혁명 이론이 불가능하다라는 건 혁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걸 사전에 이론화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그 어느 정도 이제 논쟁이 진행되다가 더 이상은 뭐 제자들도 없고 뭐 함께하는 연구 이슈도 안 되고 해서 이제 묻혀지긴 했는데요. 그런 지점을 그러니까 물신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저항을 할 수 있는가를 바로 탐구하는 것이, 철학가 선생님도 계시지만 현대 철학이 다양하게 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어떤 결론이 나온 건 아니죠. 그래서 계속 그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혹은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들의 논의가 다 지젝이라든지 뭐 다 그것과 관련된 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 생각에는 고진우 선생님과 임정빈 선생님의 그 두 질문은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고진우님은 경제적 범주의 인격화라는 자본론의 서론의 전제를 살펴보면 소외를 버렸다기보다는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경제적 범주라는 좀 더 높은 추상 수준으로 이전했다고 볼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임정빈님은 소외와 물신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그래도 소외가 있었기 때문에 물신을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단절성이 있었더라도 이런 질문입니다. 선생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소외 개념의 논증 구조와 물신을 사용한 논증 구조가 다르다라는 것을 아까 여러 가지 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실은 발표 과정에서 다 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또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요. 소외가 있었기 때문에 물신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자본주의 현실 자체에서 소외가 있기 때문에 물신이 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막스가 소외 개념의 바탕에서 물신 개념을 전개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지 정확하게 포착이 되진 않는데요. 아마 후자가 아닌가 싶네요. 질문만 봤을 때는. 소외가 없었다라면 물신도 없었다라는 것을 함의하는 질문인가요?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이제 만약 그런 식으로 예. 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면 그런 것을 내포하는 질문이라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본주의 현실을 설명하는데 막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시도를 한 거죠. 설명을 시도했다 안 되면 폐기하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뭐 과학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이론의 생산 과정에 대한 논의들의 바탕에서 보면 사실은 자기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른 방식인지 잘 이론의 생산자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설명했던 방식의 찌꺼기들이 함께 섞이게 되는데요. 그 찌꺼기들을 보고 이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저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김용령 선생님이 여러 개 그 질문을 주셨는데 채팅이 워낙에 여러 개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요약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혹시 조금 마이크를 켜시고 혹시 질문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제가 그러면 몇 마디, 예, 안녕하십니까. 몇 마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의 중요한 요지가 뭐냐면 이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네안데르탈과의 경쟁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면 이제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직접적으로 근데 어떤 활동을 조직하는데 이게 이제 200명 이상을 넘지 끊어졌는데요. 못하는데
반면에 이제 호모사피엔스 같은 이런 능력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제 이 더 대규모의 이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했다고 제가 메시지를 받았는데 아무튼 이 예, 호모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더 대규모로 경제적 활동을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제 거기 있었는데 사회적 관계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외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법인이죠. 아까 이제 정성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 관계인데 사실은 사회적 관계인데 이 사회적 관계가 이제 육화된 거죠. 사실상 육화된 건데 이런 예컨대 관점에서 보자면 이 물신성이라는 것이 오히려 사용가치 생산 과정에서 불가피한 예컨대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조정의 필요성을 위해서라도 이 의식적인 예컨대 소외라든가 이 필요성이 물신적인 필요성이 혹시 존재하는 건 아닌가 그런 예컨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 발표는 직접 연관이 없지만 물신성이 주제라서 제가 이제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그걸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물씬 개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의 사회적인 관계가 사물화되는 거고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물건적인 형상이 주체화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법인이라는 거는 이제 조직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조직이 사회적 관계의 육화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고요. 막스는 이제 자본가를 혹은 노동자를 자본 혹은 임금 노동의 인격화라고 혹은 뭐 육화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요. 표현을 했는데요. 이 두 경우가 약간 제가 볼 때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말씀 속에 이미 함의가 들어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에나 일어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은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에나 있고요. 아까 호모 사피엔스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그 원시 공동체부터 이미 조직이 있고 그 인간들의 사회적인 관계가 이제 조직에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원시인들은 이제 그 원시 종교를 만들게 되고 이런 식으로 디르케임식으로 말하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건데요. 근데 막스가 말하는 이 사회적 관계의 육화, 자본가가 사회적 관계의 담지자라는 거는 그 인격화 개념은 앞에서 말했던 생산관계의 사물화와 생산관계의 물건적 형상의 주체화를 전제한 상태에서 나오는 인격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관계 혹은 경제적 범주가 이제 개인에게 그런 경제 논리를 강요를 하게 되고요. 따라서 개인이 그런 경제 논리를 따르게 된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 이제 인격화 개념이고요. 조직이 명령을 했을 때 그 구성원들이 따르는 거는 물론 뭐 사회적 관계 육화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지만 막스가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그런 조직의 어떤 응집력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다양한 시기에 각각 나타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오히려 막스보다는 디르케임의 종교 사회학과 더 관련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집단 혹은 그런 공동체의 어떤 응집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배보식으로 그런 이성이나 합리화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종교적인 것이 존재해야 된다. 뭐 신성한 것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통된 믿음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디르케임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막스의 개념보다는 디르케임의 개념으로 그런 것들을 조직, 뭐 그런 기업은 뭐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서도 뭔가를 생산하는 조직은 있을 테니까요. 그런 듀르켐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제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막스의 용어로는 혹은 막스의 물씬 개념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라든지 추상노동, 교환가치, 그리고 그것의 근거에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물신들, 이런 것들은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존재를 하는 거고요. 막스의 이론 체계 내에서는 철저하게, 물론 그렇지 않은 뭐 양가성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심지어 이것은 루카치조차도 강조를 했던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루카치가 그런 막스의 물신성 논의를 가장 거의 최초로 가장 힘있게 강조한 사람이긴 했고, 또 헤겔의 어떤 역사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관념론 때문에 많이 비판받기도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물신의 그 자본주의적 특수성에 대해서는 역사 계급의식에서 많이, 심지어 루카치조차도 강조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좋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문하실 분이 계신가요?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안 계시면은 오늘 뭐 김원태 선생님 모시고 듣는 오픈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원태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분들도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자, 예, 이것으로 오늘 오픈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다음에 언제 또